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진행합니다. 오늘은 제70주년 현충일입니다. 분단과 전쟁 그리고 평화의 기로에서 현충일의 의미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현충일 추념사를 통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며 국가 유공자와 제복 공무원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그 투표율은 시대의 거울이었습니다. 1987년 직선제 부활 이후 89.2%를 기록했던 투표율은 2007년 63%까지 떨어졌다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는 79.4%로 지난 15대 대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 지목전 토크에서는 현충일의 의미, 또 투표율의 흐름을 통한 민주주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건국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헌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육회 상쾌 통쾌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이 바로 현충일 제70주년이 되는 날인데 손 변호사님, 역사를 좀 한번 짚어볼까요? 지난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국가공휴일로 지정된 건 1975년이라고 하는데요. 법적 근거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가보훈기본법은 현충일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네, 관련한 국가보훈과 관련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는 게 국가보훈기본법이고요. 이 공휴일 같은 법정 기념일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법이나 이 현충시설에 관한 관리 규정 등도 명세적으로 이제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충일 자체를 법률적으로 정의하진 않습니다. 네. 다만 현충이라는 뜻은 이제 충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드러낸다라는 희생적인 관념이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법에서는 국가보훈기본법에서 희생공헌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 우리의 후손,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기여하고 선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국가보훈의 기본 이념을 가지고 희생하시고 공헌하신 분들을 이제 기리는 날을 현충일로 보고 있고요. 이 구체적으로는 조국의 자주 독립, 그러니까 일제 시대의 어떤 독립운동을 하신 분, 그리고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에 힘쓰신 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킨 분,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무 수행을 한 분, 이런 분들을 희생과 공헌을 하신 분이라고 분류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가유공자법에서는 현충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대표적으로 독립운동을 적시하고 국가수호를 적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현충일에는 이 독립운동, 국가수호 그리고 공무수행 중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일하신 모든 분들을 기리는 날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현충일은 경축일이 아니라 국가 애도의 날입니다. 그래서 국기를 태극기를
이 반쯤 정도 내린 이 또 조기로 이제 개항을 하게 되는데 뭐 꼭 현충일뿐만 아니라 이제 국기 개항을 참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국기를 달 만한 그런 주거 형태가 못 되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또 집단 주택인 경우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또 대표해서 태극기를 또 개항하고 있기도 하고 태극기를요. 또 많은 경우에는 이 태극기 개항 자체를 상당히 좀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먼저 김원식 평론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뭐 태극기에 관련돼서는 문화가 좀 많이 바뀐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방이 되고 나서 태극기의 소중함을 각별하게 인식을 했었고 또 한국 전쟁 이후에 남북 분단 상황에서는 또 태극기의 또 의미가 또 각별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태극기의 사용이 거의 뭐 안 하면 안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뭐 사회 정치적인 어떤 세계사적인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은 많은 상황이 좀 많이 자율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에서 뭐 각 개별적으로 가정이 없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개인적으로 사려면은 어디서 구입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사려면은 10,000원 이상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경제적 부담이거나 아니면 곧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려가지고 또 개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들고 그래서 사실 각 가정 개인에게 뭐 이런 개양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기보다는 뭐 각자의 여건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아파트에는 대표로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빌라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가 또 앞에다 이제 개양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각 가정이나 개인에게만 의무부여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요즘에는 젊은 세대들은 SNS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태극기의 어떤 철학,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의미부여해주는 작업도 전 문화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대가 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항하기를 또 권장은 하고 있거든요. 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집 이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봤어요. 어제보다 한번 봤는데 이 꽂는 깃대가 없더군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보면 옛날 제가 이제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뭐 이렇게 보면은 딱 그 깃대가 딱 꽂혀 있잖아요. 그게 아예 그냥 기본으로 딱 이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장소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변했구나. 뭐 마음이 변했겠습니까? 이게 무슨 제사라든가 아니면 장례 문화라든가 이런 거 변해도 사실 마음은 그대로인데 우리가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요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약간 이렇게 뭐 존엄 막 이런 것들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딱 우리가 활용해야 될 그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패션에도 쓰고 배지에도 쓰고 그렇죠. 어디든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SNS에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차라리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조금 더 뭐랄까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고정화된 곳에는 사용되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365일 여기저기 쓰이는 거 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되고는 있는 것 같고요. 보기 좋습니다. 두 분 생각에는 좀 시대에 따른 변화에 좀 또 맞추어서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참고할 수 있는 의견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 교수님, 이종필 교수님 또 궁금한 건 6월 6일이 왜 현충일인가 이것도 궁금하네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1956년 4월 달에 현충 기념일로 먼저 지정이 됐었는데 이게 날짜가 이제 6월 6일인 게 일단 이때가 24절기 중에 이제 망종에 해당합니다. 망종이 9번째 절기인데 이제 뭐 보리나 벼 같은 곡식에 씨를 뿌리기 이제 가장 알맞은 시기. 뭐 요즘은 뭐 모내기를 좀 더 빨리 하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뭐 이때가 가장 좋았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고려 시절에 고려 현종 5년 거란하고 이제 여요 전쟁 KBS에서도 이제 거란 그렇죠. 우리 철찬리의 고려거란 전쟁이었나요? KBS에서 방영된 바로 고려거란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굉장히 많은 또 고려 장병들이 사망을 했겠죠. 이제 유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제사를 지냈던 시기가 이제 망종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망종 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어떤 그런
뭐 이제 유래도 있고 해서 그리고 그 6월에는 이제 6.25가 있는 달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그 요소들이 작용을 해서 그 처음에 그 56년에 이제 날짜를 제정할 때 그때도 이제 그 6월 망종이 이제 6월 6일이어서 이제 그날로 정했다고 하는 썰이 이제 유력합니다. 이거 중요한 정보를 또 알려주셨습니다. 6월 6일 망종이 이 현충일로 정해졌다. 고려 근한 전쟁과도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립서울연중원에서 공식 추념식이 거행이 됐습니다. 오늘 추념식은 이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만든 이제 현충일이었죠. 추념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를 비롯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오늘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됐는데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 추념사 일단 어떤 의미로 좀 새겨야 될지 또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손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현충일에 앞서서 또 우리나라를 현재에 있게끔 만들어주시고 지켜주시고 희생한 분들이 소외되거나 또 여러 가지 보훈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그 뜻도 기릴 뿐만 아니라 특히 그 후손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을 하지 않도록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일 겁니다. 특히 독립운동 후손가들이라든가 예전에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굉장히 억울하게 이제 희생당하신 분들이 간혹 언론에 비춰질 때 굉장히 소외되어 있거나 굉장히 좀 열악하거나 힘든 상황에서 후손들이 좀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 분들을 우리가 국가가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죄책감과 송구함을 가지신 국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를 감안해서 이런 분들에게 특별히 조금 더 강한 수준의 국가의 보상적 지원 또는 그 뜻을 기리는 상징적인 의미의 행위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국가유공자법도 있고 관련한 보훈 정책으로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관련된 단체들도 있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신경 쓰지 않고 관심을 쓰지 않으면 배제되어 있거나 또 국민들이 모르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런 날 특별히 더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이라는 표현을 쓰신 게 아닐까 합니다. 네. 더 잘 알려야 되고 응당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그 부분을 강조한 것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김은식 평론가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나라를 위해서 할머니 어머니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오히려 자식들은 더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런 영화를 간접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다룬 영화들 드라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은식 평론가는 이 국가유공자 처우에 있어서 부족함이 많다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그러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종찬 전 의원이나 이정걸 의원, 이회영 선생의 그런 후손들인데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면을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홍범도 장군 동상 같은 경우, 흉상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논란의 어떤 중심에 섰던 것이 사회주의 운동 계열 독립운동가들 같은 경우 더욱더 이제 예우를 받지 못했죠. 사실은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도 이제 버려진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남북한에서 공이 사각지대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처우가 더 강화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 방송사에서 제작을 했습니다마는 주로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후손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해주는 러시아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내만이 아니고 국외 지역 특히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에서 독립했던 분들의 후손들이 손에 미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남아있는 독립운동가 후손들에 대한 처우 예우 이런 것이 더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종필 교수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의 영토는 전 세계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 그 후손들에게는 또 그 후손들에게도 예우를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 유공자 후손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인정받으려면 이제 후손이 스스로 입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은 했는데 뭐 비슷한 취지의 말들은 역대 대통령이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특별한 희생을 했는지 이게 지금 증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사실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고. 그리고 그 2021년 국가보훈 대상자 생활 실태 조사라는 거를 국가보훈처가 그 낸 게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독립유공자 후손자 응답자 446명 중에 3.4%가 비닐하우스, 판잣집, 비거주형 건물 등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3.4% 숫자를 어떻게 볼 것인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0%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최저 주거 기준 미달, 그러니까 뭐 면적이 굉장히 좁다든지 지하 반지하 옥상 이제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이 18%. 그래서 화려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후손분들도 계십니다만 이렇게 그 잘 알려지지 않으면서 여전히 힘든 생활을 하는 그런 후손들이 많다. 특히 이제 그 독립운동하신 분들 중에는 정말 전 재산 헌납하신 분들도 있고, 네.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국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다가 독립됐다고 국내에 들어왔는데 그럼 터전이 이제 없으니까 계속 빈곤 속에서 살다 보면은 이제 자녀 교육도 이제 제대로 못 하게 되고 그 가난이 대물림되는 이런 악순환이 좀 이제 계속 반복된 것 같은데, 반면 그 친일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완용하고 같이 한일 병합 주도했던 그 일제 자기를 받고 뭐 25억 원인가 그때 돈을 받았다고 하는 고영희 탁지부 대신 예. 그 일가의 재산 환수를 했는데 그중 일부가 작년 10월에 직계 후손한테 이제 수의 계약으로 되팔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후손들이 되팔기에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게 아니라 이런 의혹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이런 역사가 반복되면은 다시 우리나라가 다른 어떤 뭐 이민족의 침략이나 뭐 식민 지배가 됐을 때 누가 그럼 나서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죠. 근데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 또 김원식 평론가가 강조한 그 내용을 잊지 말라고 오늘 바로 현충일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충일 날 역대 대통령의 이 메시지 방명록 내용에 담겨 있는데 참 그 메시지가 그 당시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유 교수님께서 좀 분석을 해 주신다면요. 제가 언론에도 좀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뭐 방명록 정치라고도 하고 근데 그렇게 뭐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포함해서 국정 운영 철학을 슥슥 이렇게 뭐 좀 드러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이제 뭐 연설 비서관이 이거를 좀 아이디어를 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은 뭐라고 오늘 하셨냐면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이게 약간 텍스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 방명록은 현충원을 방문했던 임기 첫날 맞습니다. 작성을 했던 겁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거 짚어야 되겠네요. 사실은 현충원에 자주 가니까. 근데 요거는 방금 말씀하신 그게 딱 맞고요. 예. 그러면 이제 국민이라는 용어가 많이 들리셨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 보시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 자유시장 많이 들렸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평화라는 키워드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 행복 뭐 이런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선진 인류 국가 뭐 이런 거라서 이제 그 기업가로서의 어떤 면모 약간 보여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다 맞죠. 이 말이 다 맞는데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80% 정도라도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 뭔가 예우라든가 이게 그 역사잖아요. 그게 이제 세워지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뭐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 국민의 힘으로 누구든지 우리가 나서서 뭔가 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지들이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역사나 아니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 쓰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각 대통령별로 방금 전에 유 교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이 메시지에 그 시대 정신이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당시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진 인류 국가를 이야기를 했고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국민 행복 시대,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이재명 대통령은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손 변호사께서는 어떤 내용이 눈에 좀 쏙 들어오시는지요? 결국은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했던 전직 대통령들의 메시지가 읽힙니다.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 중에 또 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있고, 특히 이제 이 현충일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또 미래지향적 가치를 넣어야 되다 보니 각 대통령마다 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습니다. 각자 방점을 두는 가치도 일정 부분은 포함시킨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는 대통령 각각의 어떤 개성도 드러나는 방명록의 메시지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진보 그리고 보수 이런 여러 가지 진영 논리나 지역주의를 타파해서 오로지 실용주의 관점에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서 최대한 그 이념적 가치를 배제하려는 방명록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연설에서도 주로 보수에선 이런 단어를 중시 여기고 진보에선 이런 가치를 중시 여기는데 그런 것들을 두드러지게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초심이 앞으로도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현충일은 당초에는 이제 역사적으로는 망종을 이제 기리는 날짜인 6월 6일에서 이제 출발이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현충일의 성격도 당초에는 6.25 전사자 중심이었습니다. 1956년에 이제 기념하기 시작할 때는요. 근데 현재는 독립운동가, 경찰, 소방관까지 이제 추모 대상이 확대되어 있습니다. 김원식 변호사는 어떻게 보시고 이렇게 좀 확대되는 것 필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 의미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독립운동가, 참전 용사들, 또 민주 열사 이런 분들 때문에 나라를 되찾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올라설 수 있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전쟁 상황에서의 안보적인 측면이 아니고 이 또 나라를 되찾고 또 그 이후에 뭐 소방관, 경찰관 또 많은 희생과 헌신한 분들 때문에 경제 성장도 하고 민주주의의 어떤 반열에 오르는 국가가 됐다는 점. 그래서 이런 호국 영령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좀 확장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살을 버리고 공을 선택하신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요한 건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좀 그 사실 희생 전에 막는 것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20년에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소방관들은 달라진 것은 계급명뿐이다. 왜냐하면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지사에 여전히 예산 인사권이 종속돼 있기 때문에 인력도 부족하고 뭐 진압장비, 교육훈련 인프라 등이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실제로 참사 현장에서 희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생되신 분들의 예우도 중요하지만 그런 희생되시기 전에 막을 수 있는 예산 이런 문제들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화재 진화수당 같은 경우에는 뭐 24년째 그대로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소방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연히. 이 교수님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상투적으로 또는 관성적으로 현충일입니다. 기념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좀 아니 이런 날을 계기로 해서 실질적으로 독립운동가 또 후손들이겠죠. 또 경찰, 소방관, 가족들까지 좀 우리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예우나 또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현충일에 우리가 추모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이제 군인 중심에서 이렇게 경찰관, 소방관으로 확대된 게 저는 이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면은 우리가 그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점차 이렇게 좀 더 확대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좁은 의미로 국가 안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외적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인 요 생각만 하는데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는 뭐 여전히 이제 분단 상황이긴 합니다만 전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는 여러 상황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말하자면 좀 확장된 개념이 이제 안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사회적 참사도 많이 겪었고 뭐 올해 초에는 유례 없는 대형 산불이 나가지고 또 인명 피해도 꽤 있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로 그 군인들이 총 들고 나라를 지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또 국가 안보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렇게 확장된 개념에서 이런 분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제복 입은 어떤 그 시민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형태의 국가 안보를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위치에 있다는 인식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사실 소방관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도 이제 좀 여러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고 이게 여전히 이게 그 사실은 그 이제 뭐 장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장 출동했을 때 뭐 출동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이 들어온다든지 이거는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 같은데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고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국가 안보 차원에서 좀 네. 우리가 다 같이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나가면서 이렇게 제복 입은 소방관 분들을 뵀을 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이 될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유 교수님, 독일의 국가 추도의 날은 군인뿐 아니라 민간인 전쟁 피해자, 나치 희생자까지 포괄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 일반 민간인 희생자까지 포함하는 방향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멘트를 좀 찾아보니까 우리가 누리는 자유, 평화, 풍요, 번영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알겠다. 이제 그걸 알아서 그렇다면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뭐 군인 그다음에 제복 이런 분들이었지만 그다음에는 사실은 좀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에겐 또 역사와 전통이 또 의병이라는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언제 뭐 옷 입었습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복도 중요하고 막 그렇지만 그 미스터 선샤인에서 예전에 나왔던 그 사진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폭을 좀 넓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의병 사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 옷을 입은 분들도 있고 옷을 안 입은 분들도 있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핵심은 뭐냐? 그 참 당연한 것들을 지키려고 자기들 목숨을 이렇게 내세운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언젠간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한 번쯤은 그 현충일 행사를 광화문에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충원이 사실은 저도 부끄럽지만 한 2번 가봤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좀 접근성도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러면 계속 이렇게 하다가 한 번쯤은 광화문에서 한번 크게 해서 아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범위를 좀 넓혀서 대중적으로 뭔가 들어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에겐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살짝 해보면 똑같이 의미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지켜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소방관이 됐든 군인이 됐든 아니면 일반인이 됐든 아니면 의병이 됐든 정말 이름 모를 어떤 그 직함이든 그분들에게 한 번쯤 뭔가 의미 있게 셀러브레이션을 한다고 치면 현충일과 관련된 행사를 한 번쯤 전 국민 다 이렇게 있는 그런 큰 장소에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유 교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해 주시는데 당연하게 보여도 당연한 건 없겠죠. 네. 자, 김혜동관님, 미국에는 우리의 현충일과 유사한 미모리얼 데이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리멤버런스 데이가 있는데 각국에 이런 기념하는 날들이 어떤 날들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네,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말씀하신 대로 메모리얼 데이가 있는데요. 우리처럼 뭐 6월 6일 이렇게 특정 날을 정한 게 아니고 매월 5월 마지막 월요일에 미국 남북전쟁 당시 전사자를 추모하기 시작을 했던 장식의 날 데코레이션 데이에 기원을 해서 사실 미국이 전쟁을 참 전 세계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 장병을 이제 그린다는 점 그런 점이 초점에 맞춰져 있고 리멤버런스 데이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11일 1차 세계대전 종전일에 맞춰서 합니다. 영국이죠. 예.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을 모두 다 이제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이 1차 세계대전에 희생됐던 희생자들 그리고 그 외의 무력 분쟁의 희생자들을 모두 다 추모를 하는데요. 좀 인상적인 거는 붉은 양귀비 꽃을 착용을 합니다. 심지어 브로치를 만들어 가지고 가슴에 착용하도록 하는데 그러면 왜 양귀비냐? 우리는 양귀비 하면 마약을 이제 떠올리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꽃말이 쓰러진 병사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제 태극기 개양도 말씀을 하셨는데 차라리 우리도 무궁화 배지나
뭐 브로치 같은 경우를 뭐 착용을 한다든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 휴전 기념일을 마찬가지로 11월 11일에 하는데 정전협정 1차 대개전 체결일을 이제 기념하는 건데 상제리제 개선문 앞에 무명용사의 묘에서 대통령 헌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용사의 개념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무명용사는 아직도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몰 장병 추모의 날이 매년 독립기념일 전달인 보통 4월경에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전쟁에서 이제 호국 영령들뿐만 아니고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한다는 것이 다른 점입니다. 워낙 그 아랍 중동 정세에서 그런 테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또 다른 게 문화 콘텐츠 관점에서는 하루 동안 텔레비전 방송은 추모 콘텐츠만 송출합니다. 하루 종일. 이제 이런 점이 또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추모 콘텐츠가 좀 덜한 게 아닌가. 그리고 다양성이 좀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또 영국의 리멤버런스 데이가 이제 11월 11일인데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경기 때 이 추모를 하던 것도 좀 기억이 납니다. 손 변호사님, 일부 국가는 전몰차 추모와 함께 평화 교육을 병행하는 데 비해서 우리 이제 여전히 우리는 좀 국가 안보라든지 좀 현충일이 다분히 좀 국가 주도적인 또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쪽인데 사회적으로 좀 확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제 제가 평화 교육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좀 담론을 담아서 확대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특별하게 6.25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런 현충일이 다가오면 일단 머릿속에서는 전쟁이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안보 교육에 이제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 특수하게 남북이 분단돼서 아직 전쟁이 종식된 상황은 아니다 보니 현실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에서는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일 수밖에 없지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는 이 세계 평화, 지금도 뭐 전쟁이 있고 테러가 있는 상황이니까 국가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인류의 관점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담론을 네.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는 뭐 환경이나 여러 가지 국제적인 중요한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전쟁 갈등에 대한 희생을 추모하는 것에 나가서 이게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쟁을 피하는 방법 또는 전쟁을 발생하지 않게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타협하는 어떤 대화 이런 세계적인 어떤 평화의 어떤 질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력과 인재를 키워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평화 교육이라고 지칭을 하지만 굉장히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국가 질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현충일의 의미를 좀 더 우리 사회적으로 또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 교수님, 디지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아날로그뿐만이 아니라 이 온라인상에서도 현충일의 의미를 좀 기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디지털이나 미디어나 진짜 이럴 때 쓰라고 우리가 발전시킨 것 같은데요. 네, 세계 최고의 IT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예전부터 조금 아쉬웠던 게 보면은 뭐 미국 뭐 이렇게 불허하거나 무조건 불허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보면은 그렇게 그 PSA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공익 광고라고 하는데 이제 퍼블릭 서비스 어나운스먼트 뭐 이래서 공익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개발해서 1년 내내 이렇게 막 으쌰으쌰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막 이렇게 퍼져 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공익 광고 활성화 뭐 이런 거를 해서 현충일이 만약에 좀 가까웠다 그러면 공익 광고 한 2-3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좀 SNS 통해서 이렇게 유통시키고 막 이러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최근에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 시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챗GPT에 걸리려면 정보가 특정한 정보가 이러이러한 형식을 띄워서 마구 퍼지면 그걸 GPT가 알아듣고 누구든지 GPT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요구를 했을 때 그 정보가 나가게 되거든요. 현충일과 관련돼서 제대로 된 정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서 좀 세계에 어떤 거기다 뿌려놓으면 정말 작게겠지만 현충일이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이 어떤 의미인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아시겠지만 그 많은 그 고초와 이걸 다 겪어서 결국은 세계 10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히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약간 뭐랄까 약간 밀어내기 비슷하게 해서 우리나라 정보 한 사람이 한두 개씩만 현충일과 관련돼서 정보를 이렇게 좀 밀어 넣어버리면 챗GPT도 그런 거를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시민운동화 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그렇다면 최고의 어떤 그 매체는 바로 SNS나 디지털이 되겠죠. 네.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서 이 주제 자체는 굉장히 엄근진이고 막 그러겠지만 이걸 퍼다 나르고 세계 사람들한테 우리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뭔가 이렇게 의미를 전달하고 막 이런 것들은 약간 조금 세련되게 조금 가볍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AI도 좀 제대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현웅 의원님, 독립운동을 다룬 영화는 참 많았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시리즈 작품도 있었는데 좀 현충일을 생각할 수 있으면 떠올릴 만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가 뭐 한두 편 있을까요? 일단 미스터 션샤인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뭐 이 호국 영역을 생각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태극기 휘날리며나 뭐 연평해전 고지전 등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아까 평화교육도 말씀하셨지만 평화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이미 고전이라고 생각하는데 2005년에 웰컴 투 동막골이 사실은 남북한 평화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확장된 영화로서는 리멤버가 있습니다. 이 학도병 출신이자 이 참전 그러니까 6.25 전쟁 군인이었던 주인공이 60년 만에 복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일파 출신의 군인이 이제 한국 군인의 어떤 장성으로 계속 호사를 누렸기 때문에 그 과거를 본인이 복수극으로 이제 정립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액션 플레이로 하는 것이 또 영화들의 특징이고 오락적 요소가 많이 가미가 되고요. 그리고 소방관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작년에 개봉을 해가지고 250만 명 거의 한 385만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 250만 명인데 훨씬 뛰어넘었어요. 근데 이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티켓 한 장당 119원을 기부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19 번호 이제 따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 4억 4천만 원 정도의 기부금을 모았는데 왜 이제 이런 기부를 했냐면 국립소방병원이 이제 개원한데 여기에 비용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 출동해서 부상을 많이 당하시거든요. 네. 화상도. 그러면 전문 병원이 없는 거예요. 군인도 있고 경찰도 있는데 소방만 없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이렇게 기부까지 유도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이 저는 이런 현충일에 생각할 수 있는 예우, 처우 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소방관도 못 보셨다고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이게 원래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를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 작품입니다. 방금 전에 김원식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요. 국립 소방병원에 대한 관심도 이 기회에 가져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교수님, 전쟁이나 희생, 기억을 다룬 콘텐츠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최근 트렌드의 변화가 있다면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최근에 본 게 많이 없어서 뭐라고 좀 하기 그런데 저는 그 미스터 선샤인이 아직도 사실 좀 기억에 남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제복을 입지 않은 이제 잊혀진 내지는 이제 좀 잘 모르는 그렇죠. 역사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명으로 남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인물들을 우리가 계속 좀 발굴해야 되는 게 아닐까 파친코도 그렇고 자꾸 들거든요. 잊혀진 그게 사실 우리의 콘텐츠를 좀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면서 우리의 역사를 좀 더 이제 다채롭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어서 저는 그러니까 뭐 좀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좀 아까 뭐 말씀 무명용사 그렇죠.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 이런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콘텐츠도 그런 쪽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인터넷 콘텐츠 들어가 보면 유튜브에 그 한국 전쟁 때 지게 부대로 활동하신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지게 부대로 활동하신 분들은 이름이 사실 없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만 찾아보면 그런 분들 다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게 부대 가지고 또 영화나 드라마 만들면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한국 전쟁 때 뭐 그 이름 없는 뭐 특수부대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뭐 이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 좀 더 이렇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름은 없지만 그분들의 희생이야말로 오늘의 번영을 이루는데 밑거름이 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정 영웅은 그분들이겠죠. 제70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 잊지 않겠다는 마음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스튜디오에 손정혜 변호사,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유현재 서강대 교수, 이종필 건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분 다 이번에 투표하셨을 것 같은데 79.4%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높아진 투표율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국가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가면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진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의 유권자 10명 중 8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는 사실, 먼저 손 변호사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조금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투표율만 높았던 것이 아니고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강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집회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길거리 가다 보면 편의점 같은 데서 일하시면서도 계속 정치 프로 보시면서 토론회 챙겨보시고, 또 직접적으로 댓글 쓰시면서 의사표현하시고, 사람들한테 전화 돌려서 독려하시는 분들, 이 단체 채팅방 만들어서 이렇게 선거운동 직접적으로 나서는 비율이 많은 걸 보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굉장히 결집하고 있고, 양 진영에서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치적인 의견이 굉장히 활발한 건 굉장히 감사하고 적극 권장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또 혐오적 표현도 많이 보고 상대 진영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수준으로 좀 비토하는 심정으로 집결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통합하기가 어렵다, 반으로 또 갈라져 있구나, 그런 감정도 들었습니다. 예, 유 교수님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이걸 재밌다고 그래야 되는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제 동료 집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모님도 계시고 또 본인도 있고 이제 뭐 자녀도 있고 뭐 그런데 한참 정치 얘기를 하다가 싸우고 막 이러다가 그 선거 전날 정도 돼서 이제 아버님이 계시고 그래서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대요. 네. 그때 아버님이 딱 치실 때 그래서 어떡할 거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각자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됐었는데, 그만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적인 관여도가 굉장히 올라갔다. 근데 저는 이걸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게 정치적 효용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분명히 올라갔다, 그다음에 굉장히 높다. 이게 이제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뭔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절박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말하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내가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면 뭐가 바뀐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단계면, 두 번째는 내가 안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라고 하는 뭔가 초조함, 절박함, 그리고 그 기저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물론 이제 47대 48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어떤 현 주소, 그러니까 뭔가 웃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전해져서 기쁜 마음도 있었고, 그다음에 뿌듯한 마음도 있었지만 조금 찝찝한 마음도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김헌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실제 제가 기억하는 미국 영화 중에는 단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유권자의 표에 따라서 미국 대통령이 결정되는 그런 영화도 기억이 납니다. 이런 높은 투표율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 단 한 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저도 예전에 선거에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있었는데, 나치가 등장하게 된 게 그게 3표인가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표가 사실 나치에 등장을 하게 됐고 2차 세계대전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소수의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열띠개 세대 간에 혹은 남녀 간에
토론하고 끝까지 고민한 경우 없었고 그래서 각자의 그 생각들이 이렇게가 치열하게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지금 현재 오늘 상으로는 안 나타났는데 일단 유권자 평균 연령이 낮을수록 투표율 상승폭도 커지는 역상관 관계가 확인됐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연령층이 더욱 투표에 적극적으로 나섰기보다는 상대도 투표 참여가 저조했던 젊은 층들이 이번 대선의 투표장에 어쨌든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전에 보면 20대 청년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어떤 특정 정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20대가 투표한 것이 반드시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 도움이 된 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이 젊은 세대들이 투표를 또 다른 이유에서 지금 많이 하고 했던 점이 또 끌어올린 것이고 또 아까 이 교수님 말씀하시면 전반적으로 절박함이 아무래도 같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앞서서 6월 6일 현충일을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관점 저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를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표율이 이번에 79.4% 아니 100% 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럼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이종필 교수께 여쭤보겠습니다. 물리적으로 100% 투표율 가능합니까? 아니, 직접 선거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뭐 네. 이제 병원에 계신 분이라든지 뭐 갑자기 아프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투표 못 하잖아요. 그거는 불가능하고 뭐 다만 이제 우리나라 역대 선거에서도 간선 투표를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는 뭐 99% 이렇게 나온 적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이번에 이렇게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던 게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하고 뭐 일맥상통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그 작년에 있었던 그 내란 사태 그것에 대한 응징과 심판의 정서가 강한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한 지형이죠. 보통은 미래지향적인 선거를 하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래서 응징과 심판의 정서가 강했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그 지금 대통령이 된 반 이재명 정서도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적으로 상대를 배제하는 정서가 이쪽 저쪽이 다 강했어요. 이게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겠다. 이 정서보다도 내가 저 사람은 꼭 낙선시켜야지. 이제 이 정서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되게 강합니다. 예. 그리고 이게 또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은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은 진짜 꼭 대통령이 돼야 돼. 그럴 만한 자질을 가진 정치인이 별로 없어요, 사실. 뭐 그냥 아주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이제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 굉장히 이제 진보 진영에서 아주 이렇게 그 열성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이제 또 보수 쪽에서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저 사람 꼭 대통령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결재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2002년 투표율이 70.8%고 2012년 75.8%밖에 안 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이후에 이제 있었던 2017년 투표율이 77.2%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사람 좋으니까 대통령 시키자라고 해서 결집하는 것보다 저 사람은 안 돼, 저쪽 세력은 안 돼라는 비토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면은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이번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양쪽 다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제 좀 혐오 같은 것도 이제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게 국민 통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이 높은 투표율이 보여주는 그 이면에 역설이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꼭 높은 투표율이 좋았던 것일까? 참고로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면 1956년 이때가 직접 선거하는 걸로는 가장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94.4%. 그리고 이명박 당선자를 배출했던 2007년 대통령 선거가 역대 최저 투표율입니다. 63%요. 손 변호사님 이런 쭉 우리 1952년 이후에 이 대통령 선거 투표 이런 걸 본다면은 어떤 점들에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 선거 같은 경우는 우여곡절이 많았죠.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직접 선거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고 또 간접 선거를 하면서도 각종의 뭐 비리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선거가 사실은
얼룩진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잊고 정말 민주주의의 어떤 꽃으로서 주권자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 없이 선거를 진행한 것이 불과 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은 또다시 나왔죠. 우리가 굉장히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고 또 헌법에 이제 넣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4.19 혁명이 결국은 그 60년대 그 4대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과정에서 투표지를 조작했다. 부정선거 이미 확인됐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거치면서 이게 결국은 민주화 운동으로 촉발된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은 부정선거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15 부정선거도 있었고요. 또 체육관 선거 논란도 있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이 투표 하나를 온전히 부정선거 없이 던지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굉장히 다투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화 운동으로 희생을 하면서 만든 제도이다. 예. 그런 정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선거는 그래도 70대 중반 이상은 투표를 찍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 교수님, 투표율이 2007년 선거를 제가 대통령 선거 말씀드렸습니다. 63%로 역대 최저 투표율이다. 대선에서. 그런데 2010년 이후에 2012년에도 75.8% 그리고 그 이후로는 쭉 투표율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경향은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사전투표입니까? 아니면 서로 간의 진영 간 대결로 봐야 됩니까? 이른바 분노투표라고 봐야 될까요? 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사람 꼭 뽑아야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투표율이 좀 낮아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딴 건 잘 모르겠고 저 정은 정말 안 되겠어라고 해서 막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막 디펜스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 투표율이 확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하나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투표율이 어느 정도 좀 낮은 거는 좋은 사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물론 막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거는 무슨 뭐 정치 혐오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나쁜 거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마음 있잖아요. 어쩌면 요쪽이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잘 사라질 거야. 라고 하는 뭔가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긴 좀 쉽지 않지만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안정감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약간 유지된 그런 국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 최고의 선거 전문가 앞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무슨 살벌할 정도로 막 90몇 % 뭐 이러면은 괜히 무서워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는 약간 낮으면서 너무 낮지 않은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정치라는 거에 대한 어떤 뭐랄까 그냥 푸근함? 그다음에 뭔가 막연한 어떤 안정감 이런 거를 느끼는 어떤 국면이 아닐까라고 해석이 들어서 그때 그 낮은 국면 아까 말씀하신 그때가 그게 유지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살짝 한번 비전문가로서 한번 해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투표율이 좀 올라간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본 투표가 2시간이 또 늘었어요. 저는 좀 제도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투표를 하는데 선거율 가지고 얘기하는 게 절대적인 아니지만 이렇게 참여가 많아지는 거는 스마트 모바일 시대의 뭐 팬덤 정치에 따라서 이제 세대결이나 진보 진영과 뭐 보수 진영의 어떤 대결 구도, 갈등 구도가 심각해졌다라고 현상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 의식을 느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제가 이제 권력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따라서 한국이 좌지우지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대통령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정말 들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요소나 이런 글로벌한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나 이제 구도 상황에서 불안을 많이 느끼니까 좀 더 첨예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거꾸로 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 10위 이 경쟁력 있는 국가 그리고 세계 5위 안보 경쟁력 있는 국가로 발돋움했지만 여전히 정치상으로는 불안하다. 이 교수님, 특히 이제 탄핵 국면도 있을 거예요. 젊은 세대인 MZ 세대, 특히 20대, 30대 남성들이 상당히 보수화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지표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됐던 것 같은데 예. 이게 뭐 선거철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여론조사 해보면은 20대 남성들의 어떤 그 지향점, 가치관 이런 것들이 뭐 예를 들면 한 6, 70대랑 이렇게 동조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몇 년 전부터 보여졌었고 여기에는 굉장히 좀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게 그 좀 젠더 갈등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는데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2010년에 그 일베 저장소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2015년에는 메갈리아, 워마드 이제 이런 것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그 남성 젠더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되고 예.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이게 좀 서로 굉장한 좀 어떤 그 대립 반목 이런 것들이 이제 격화되는 때가 대략 2010년 전후였고 뭐 그 무렵에 보면은 이제 뭐 강남의 묻지마 뭐 여성 그 피해라든지 이런 사건들도 같이 엮이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배경으로 있었는데 이거를 정치권에서 이것을 어떤 갈등을 봉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부 정치 세력이 이거를 증폭시키면서 갈라치기 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이런 식의 정치가 상당히 좀 퇴출돼야 될 아주 안 좋은 정치 행태라고 보거든요. 이게 제 20대가 사실은 옛날에 보면 투표 이렇게 높진 않았어요. 높지는 않았는데 20대가 투표를 하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좀 이렇게 진보 성향 후보에게 투표를 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수적인 정치 세력 입장에서는 20대가 남녀를 불문하고 어차피 뭐 못 먹는 떡이라고 하면 그 중에 절반이라도 가지면 이득 아니야 이런 판단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는 젠더 갈등을 우리 사회 화합을 위해서 이거를 해결하기보다 이 갈등을 증폭시켜서 우리가 어차피 못 먹었던 저 절반이라도 가져오자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이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험한 말을 주고받는 것이 용인이 되지만 그것이 정치적으로 공론화가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험한 말을 하고 혐오의 말을 하는 것들이 정당화가 되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요소들이 정치권에 저는 좀 가장 큰 좀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손 변호사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8년 전 탄핵 때는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은 장애 집회에 가장 많이 나갔던 연령대와 성 비율이 40대 남성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12.3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되는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연령대 또 성 비율을 보면 20대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2030 여성들이 이렇게 정치사회 현상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이번 탄핵 국면에서의 또 대선 국면에서의 상황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아까 20대 남성들의 정치적인 의견이 강해지고 결집하고 그 보수화된 세력들이 일사불란하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이미 발생을 했고요. 예. 20대 여성들도 그의 정반합의 원리라고 하죠. 그 반사적으로 뭉치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여성의 안전과 여성의 어떤 그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표출이 됐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20대들이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 게 SNS잖아요. 이 SNS에서 벌어지는 이 남녀 간의 젠더 갈등이 지난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이 젠더 갈등에서 남성들이 20대 남성들이 어떤 이슈를 제기하면 이에 반발하는 20대 여성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이 또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결집하기 시작한 게 아닐까. 그걸 우리가 쉽게는 젠더 갈등이라고 하지만 또 내밀하게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기회의 균등 문제도 있고요. 각자의 어떤 취업의 고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공정에 대한 이슈도 있을 것이며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시각도 다를 것이며 특히 지금 20대 남성을 대표하는 이준석 그 후보 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관이 20대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한쪽 남성만 또 약간 그 치중된 면이 있다 보니 그 불안감이 20대 여성들을 또 뭉치게 하고 현장에 나오게 한 게 아닐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또 김원식 평론가가 또 중앙선관위를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상당수 국민들이 좀 선을 긋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텐데 실제로도 이제 이 부정선거는 아닙니다만 부실 관리에 이제 빌미가 될 수 있었던 것이 투표소 관리 또는
사전투표 시스템과 관련된 부분 또 전자개표기 운영 방식 일단 이게 일종의 우리 이 사회에서 보는 선거 시스템과 관련된 신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불신의 벽을 좀 더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선관위 차원에서도 선거 시스템 차원에서는 어떤 개선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번에 저는 사전에 뭐 관련 영화가 개봉이 돼가지고 이 부정선거에 관련돼서 이 선거 이후까지도 어떤 정치 이슈 몰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시스템 자체가 뭐 관리 미비가 대선 전에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그런 프레임을 보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도출되게 되고 그걸 정치 이슈화 해가지고 내년 지선이나 그 이후에 총선까지도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분간은 아마 이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더더군다나 이번에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 시스템 자체도 문제지만 선관위 조직의 어떤 인사채용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됐다라는 측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점들이 오히려 불신감을 더 조장을 했다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자체보다는 조직 자체의 어떤 신뢰감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슈를 좀 많이 부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이야기도 끝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라는 것이 워낙 이 중요한 민주주의 절차이기 때문에 또 민주주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미국 대선을 보더라도 미국 선거를 보더라도 진영 간 골이 깊어지고 우리도 이렇게 이념 정치 성향에 따른 골이 깊어지다 보니까 좀 더 축제로 될 수 있고 또 전 국민의 화합의 무대일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경색돼 있을까라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좀 더 우리 국민 전체의 축제 뭐 이게 이제 우리가 흥청망청하는 축제의 의미하고는 다른 것이니까요. 조금은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엄숙하고 근엄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방법이 또 어떤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유 교수님부터요. 저는 뭐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정치인들이 그 엄근진 그리고 뭐랄까 특권의식 이런 것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정치 풍자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 풍자를 뭔가 이렇게 좀 했다 하면 뭐 뭔가 큰 각오를 해야 될 듯한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자조적으로 또 그 연예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올리기도 하고 뭐 좀 그러는데 이게 보면은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다음에 누가 뭔가 헤게모니를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정치 풍자를 요만큼 할 때도 있고 할 수 있는 때도 있고 아니면 절대도 안 되고 막 두려움에 떨어야 될 때도 있고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정치를 그렇게만 보면 결국은 뭐가 남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 정치적이야 라고 하는데 세상에 정치적이 아닌 게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게 다 잘 살아보자고 우리가 정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수천 년 된 겁니다만. 근데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뭔가 말한다 그래서 그거를 막 색안경 끼고 본다든가 다르게 본다든가 그런 엄근진 엄숙함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엄숙함으로는 우리가 뭔가 성숙된 어떤 그런 뭔가 선거 문화 그리고 정치 문화를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마 요번에 그 카리나 그 색깔 사건 이런 것들도 너무 좀 이렇게 뭔가 몰아치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고 조금 좋은 의미에서 좀 웃으면서 정치 얘기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시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가벼워서는 안 되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이 선거와 우리의 정치를 즐길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도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이종필 교수께서는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인데요. 부산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뭐 극히 일부이긴 한데 DJ가 당선되면 부산 사람들 몰살당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 빨갱이가 당선되면은 뭐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부산에서 일어난다. 이게 굉장히 뭐 저는 당연히 이제 그런 허황된 말 안 믿었습니다만 네.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불안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그 비슷한 얘기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일부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좀 없어져야 되는데 뭐 쉽게 없어지는 않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TV 토론 같은 거 할 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팩트 확인하는 거 이런 그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불안감이 키워지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어떤 확인된 팩트가 어디까지냐
요거를 사실은 정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TV 토론에서도 이번에 보면 정말 좀 여러 가지 좀 난장판 비슷했는데 거기서 실시간으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든지 뭐 일부 방송사에서 좀 비슷한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런 걸 확대해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거기서 좀 많이 빗나가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우리가 경고를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부터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더 자유롭고 더 좀 거침없는 서로가 또 인정하는 존중하는 그런 또 선거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소 변호사님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컸습니다. 결국 지역주의가 다시 나타났는데요.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면을 찾아보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최초의 TK 출신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갖고 예. 있어서 이 아까 말하는 갈라치기 중에는 지역 갈라치기도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고질적이고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로 자리 앉고 있는데 조금은 완화되는 현상들을 좀 보여주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이 없어지도록 지역을 고민하지 않고 어떤 정책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불안은 공포를 야기하는데 정치는 공포가 아니라 대화 타협이니까 좀 싸우지 말고 좀 대화하는 것들 지지율 빠지면 꼭 싸우고 꼭 한쪽 내려찍고 이런 문제들 생기거든요. 거기서 지역주의나 이런 것들이 심화되니까 요번만큼은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1분 정도 시간 됩니다. 옛말에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백성이 모를 때 태평성대라고 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의 정치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유현재 교수님께서 정치적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정치에는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정치이어야 됩니다. 정치적이라는 거는 가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팬덤 정치에서 지금 커뮤니티 정치로 넘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국민의 민생에 기반을 둔 그런 정치, 선거이어야 되지 하우스 효과라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정치를 스피커를 통해서 확산하는 것보다는 좀 수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미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실패하라 그런 게 아니고 성공해야 우리나라 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하고 조화롭게 가는 정치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도 높고 유권자의 웃음의 비율도 높아지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